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이승용입니다. 오늘 수요 세미나에서는 1부 치과의사 문인의 삶과 2부 치과의사의 다른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치과의사 문인의 삶 중에서 인문학과 제가 속해 있는 치과의사 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법 2조를 보시면 의료인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2항에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인이라는 이 정의에서 치과의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과의사라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저 치아만 치료하는 그런 의료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강, 즉 치아 및 구강 조직, 턱관절, 악골, 안면 부위의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손상 중 구강 및 악안면 부위의 병을 의학적으로 진단 및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이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의 어떤 그 넓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치과의사라는 그 말 대신에 다른 용어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의사입니다. 치과의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치의사라는 명칭을 또 쓸 수가 있겠고요. 구강의사입니다. 구강의사는 치아보다는 더 넓은 의미죠. 그렇지만은 북한에서는 우리 치과의사 대신에 구강의사를 사용하는 점에서 약간의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강악안면 의사입니다. 구강악안면 의사는 우리 이 의료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구강 및 악안면 부위의 모든 부분을 총칭해서 일컬기 때문에 구강악안면 의사라는 용어가 좀 더 저희에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치과 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게 판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구강악안면 의사라는 이 이름에 애정을 갖게 되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턱관절도 저희 치과 의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구강악안면 의사라는 명칭을 한번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대한제국 제2대 황제이신 순종이 승하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에 좌측 왼쪽 위에 보시면은 간판을 보시면 이해 박는 집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 박는 집이라는 것이 바로 현재 치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문학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을 능력을 바르게 하여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분야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한 탐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것이 인문학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10가지 이유 보고서 논문을 보고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이 먼저 경험한 시행착오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결합해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에게 필요한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인문학의 비판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통해서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사회의 생각과 흐름에 대한 이해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요. 또 인문학은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인문학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문학은 이성적 논리에다가 감성적 논리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또 인문학은 삶과 미래의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인문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닌 한 개인과 사회 그 자체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러면 인문학이 왜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와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 그리고 법을 다루는 법조인, 또 의료를 다루고 있는 의료인, 이런 모든 분들은 다 윤리의식이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학문은 직간접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의 상실은 모든 학문에서 윤리를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치과 의사들이 보통 1년에 8점의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윤리교육이 필수적으로 2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법정 5대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치과 의사들은 또 행사장에서 윤리선언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윤리선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생명과 구강 건강을 지킴으로써 윤리에 봉사할 임무를 부여받는 전문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가치와 삶의 자세를 밝혀서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생명을 존중하고 윤리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윤리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학술을 연마하고 또 최선의 진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항상 영리적인 동기보다는 환자의 복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여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 그리고 동료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 의료인들과 협조하여서 국민과 함께 최선의 의료 제도 정착에 힘쓴다는 이런 부분들이 윤리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치과의사 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치문회라고 하는데요. 이 조그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치과의사 문인회는 이 코리안 덴탈 덴티스트 뉴클럽이라는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문인회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이면서도 문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시라든지 소설, 수필, 문학, 평론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 누구나가 등단을 원하는 사람은 치과의사 활동뿐만 아니라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치과의사 문인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사 문인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가 양재 AT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등단했던 김수경, 김영훈, 남연애, 이형애, 이재윤, 정재은 시인들이 참석을 해서 학술대회 외에 이벤트 행사로 시 낭송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종로구 문인회장을 역임한 김영훈 시인의 건의로 해서 2004년도에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해 10월 22일 정식적으로 치과의사 문인회가 창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치과의사 문인회 구성한 멤버들은 지금 대략 한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티브하게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이거는 문인들의 삶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시인입니다. 이분은 종로구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통일시라고 하는 특별한 장르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임철쭉 선생님입니다. 임철쭉 선생님은 수필가로서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후원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변영남 선생님도 수필가로서 동대문 문인협회 회원이시고 협회 공보이사 및 대한치과의사 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재영 선생님은 역시 시인으로서 이번은 한국기독교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국제팬 한국본부 자문위원 그리고 대한문인협회 특별위원 한국시인협회 중앙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평론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신덕재 소설가님은 역시 소설로 데뷔를 하셨고 이분은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이시고 한국문인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봉사단체인 열린치과의사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박영호 수필가님은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고 치의신보라든지 치과신문 논설위원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김영진 선생님은 심평원의 심사위원이시고 그다음에 수필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영애 시인은 불교문예에 데뷔를 하셨고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창과를 졸업한 재원이십니다. 그 다음 허택 선생님은 소설가로 부산에 있는 소설가협회 회원이시고 문학사상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임용철 저희 치과의사 문인의 총무는 소설 한백문학으로 데뷔하셨고 시라든지 소설 부분에 재능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회장으로서 수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계종 시인은 군포문학협회 문인협회 회원이시고 또 서울시 치과의사의 대의원 총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권택현 수필가님은 본 치과의사 문인회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임창아 시인은 문학문당지 시선으로 데뷔하셨고 지금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유란 선생님은 저희 치과의사 문인회 재무로서 수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의사 문인회 활동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시라든지 소설, 수필 이런 부분들을 전 회원들이 투구를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치인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8호를 발간하였으며 금년에도 9호 발간 예정입니다. 네, 치과의사 문인회 활동 내역을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역사 탐방을 또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일본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사람들은 해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신이 있는 신사 앞에서 사진 촬영했던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역시 대마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대마도의 번주인 쇼 다케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대한제국의 첫째 황제인 고종의 고명딸인 덕혜옹주와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비운의 삶을 살다 간 이 덕혜옹주를 기리는 기념비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월 첫 번째 주 화요일에 문인들을 초청해서 문인들과의 대담을 통해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의사 문인회에 가입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2012년도에 올해의 수필상을 수상한 계기입니다. 치의신보에 보면은 릴레이 수필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50편 정도 각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응모를 해서 최우수작인 치과의사 수필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새 여자를 사랑한 내가 사랑한 새 여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새 여자는 다름 아닌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한 것보다는 사랑을 더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 때 그림 일기를 그리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백일장 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상으로 인해서 칭찬을 하게 되고 또 칭찬을 받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되겠고요. 그러면 글을 쓰면서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행복은 무엇이냐? 창작의 어려움을 딛고 완성했을 때의 그 개운함, 그리고 단 한 명의 독자라도 공감할 때의 쾌감, 또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입니다. 글을 잘 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서점에서 강원국이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요.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그 책을 읽고 저와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국 작가는 예전에 대우그룹의 김무중 회장의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강원국이 작가의 글쓰기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글을 잘 쓰려면은 먼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계속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다음 내 안에서 쓸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주제를 정하면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얼마만큼 이 글이 다른 사람한테 유용하게 쓰여져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호의적인 사람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라든지 또는 아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쓴 글을 갖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단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매일매일 글을 써라.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글을 쓸 때의 마음가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글을 쓰느냐? 글을 쓰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집이라든지 퇴고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쓰시면 됩니다. 글을 쓸 때의 기회가 주어진 그 자체만으로서도 충분히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또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또 시간을 할애하시면은 충분히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쓰고 남에게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글을 씀으로써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정신건강의학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치과의사 문인의 삶을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